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안이 통과됐지만 증시는 정작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일본 증시에는 300년 만에 애덤 스미스가 나타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장하성 교수가 쓴 경제학 레시피와 관련해 1인 1표와 1원 1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 역시 이와 관련된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그럼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 증시를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안이 통과됐는데도 크게 오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르긴 했지만 좀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시청자분의 그 궁금한 점이 현충 일기간 동안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 대목이에요. 예. 사실 오늘 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NDF 환율이 경우에 따라서는 1,300원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99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의 그 오늘 그 수출입 결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실 대목이자 물론 이제 NDF 환율대로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는 예. 오늘 그 오랜만에 1,300원대 붕괴됐던 점 요걸 좀 기업인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연방부채 협상이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는 예. 주가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막판에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에 걸쳐서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건 우리 오늘 이제 10포인트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는 장중에는 계속해 증시가 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막판에 오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저렇게 떨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어제도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이 연방부채가 협상에 타결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방부채가 이렇게 되면 이번은 국고가 엑스데이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지금 바닥나 있습니다. 지출 계획이 미뤄져 있었죠. 1월 29일 날 예. 각종 그 경직성 경비는 미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국은 이걸 좀 태워줘야죠. 그러다 안 받으니까 단기 국채가 많이 발행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단기채가 이렇게 많이 발행하면 시중의 유동성은 줄어드는 효과가 되죠. 요거 이제 다른 각도의 크로딩 아웃 구축 효과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증시 주변 자금들이 좀 많이 위축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작용해서 부채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것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페드의 통화정책 관련된 재정정책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2년물 국채금리가 같은 경우에는 부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4.1에서 4.5%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수요가 부족한 것보다는 국채가 발행이 증가할 것이다는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요런 이제 과거의 시청자분이 수요가 부족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요거는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반비례 관계에 있는 국채 금리는 타결 후에 4.2에서 4.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월가의 관심이 예. 이번에 부채 협상의 문제가 그냥 상향 조정보다는 유예 조치를 했던 거거든요. 2025년까지. 예. 그래서 2021년의 성격과는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급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차라리 그냥 부채 상한을 그냥 쭉 올려서 위에 리미트를 다시 한번 조정해 주면 되는데 이건 유예를 시켰거든요. 유예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그 채무 상태는 미국의 국가 채무 상태는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월가에서 보면 2011년 예. S&P 항목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요. 부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예. S&P가 타결되더라도 타결되고 난 이후에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같은 각도에서 사실 부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유럽의 그 피치사도 부정적 관찰 대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기채 발행에 따라서 미국의 그 국가 채무의 질적 사항을 좀 감안하고 정례 심사가 올해 그 10월달, 11월달인데요. 이때의 전망의 부정적대로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채 협상에 이렇게 타결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좀 해결됐을 것 같은데요. 반면 일본 증시는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쿄 증시에서 애덤 스미스가 300년 만에 일본에 재탄생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에 니케이 지수 우리가 한번 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가 지금 그 위에다가 아니라 한국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 일본 증시에 대해서 또 경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역할을 좀 갖고 한번 증시 사항이 강하게 반등하는 것을 좀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예. 의외로 그 이후에 니케이 지수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매스컴상에서는 3일 연속 33년 만에 최고치 경신을 그 수치를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다 보니까 올해 일본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가 가장 사상 최고치가 89년 10월 1일 36,664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니케이 지수가 32,000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1989년 10월 1일 날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가시권에 왔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 1989년 이에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다. 증시 안 좋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아주 그 흥분했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본인 자신들이 노력에 의한 것보다는 미국과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증시 쪽으로 일본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청자분한테 진단해 드린 사항이고요. 또 일본 주식을 사는 우리 투자자들 일학개미라 그러죠. 여기에 일본 증시에 그 자금을 넣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하다 보니까 예. 이제 경기적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에 일본 경제는 그 침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인데요.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학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애덤 스미스가 사실 엊그제 6월 5일 날 탄생된 지 300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 원리 이런 상징이다 보니까 그동안 일본 경제가 또 일본 증시가 일본 정부의 규제에 의해 가지고 자꾸 어려운 상황을 맞았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 산원하고 경제까지 잃어버린 30년 탈피할 것이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실제와 관계없이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애덤 스미스가 300년 만에 다른 국가가 아닌 일본에서 태어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사실 그 구조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흥분한 상태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틀 전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석 부총재, IMF의 수석 부총재 발언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애덤 스미스의 300주년 탄생 이거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주최해서 비슷한 이렇게 관련된 행사를 여는데요. 뭐 경제학에 공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덤 스미스 하면 뒤쪽에 이제 되겠습니다는 최대의 석학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탄생 300주년 기념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애덤 스미스와 이 출생지라든가 출생연월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는 영국의 그레스고 대학에서 아마 이건 철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대학입니다. 예. 그레스고 대학에서 300주년 심포니즘 할 때 IMF의 수석 부총재인 기타 고나피스가 얘기했던 발언이 지금 AI와 관련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 사항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출생일을 정확히 모르죠. 그래서 지금 300주년의 어떤 그 시발점은 세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723년 6월 5일이니까 여기에 300 하면 2023년 6월 5일인데요. 현충이니까 이게 지금 오늘 아마 한국에서는 각종 행사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도덕 감정론, 국부론 아마 수많은 명제를 남겼고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국부론을 읽는 과정에서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뭐 다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읽습니다는 지금도 어려운 이런 대목인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 신봉제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비지블 핸드 해서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관련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거를 그 고나피스가 어떤 각도로 300전이 지난 후에 어떤 각도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AI라든가 디지털 쪽에 굉장히 강하게 급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AI, 챗 GPT 이런 거 보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할 만큼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런 각도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인공지능선, 챗 GPT에 의해서 모든 작업 배분이 결정된다 해서 예. 수석 부총재께서 보이지 않는 손 대신에 인공지능 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상당히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손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도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놓으면 효율성 중시하기 때문에 소득의 불균형을 양산시키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쪽으로 하면 자 이걸 소득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보이지 않는 손의 소득의 양극화 문제, 규제 문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AI 산업들을 규제를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그 며칠 전에 한 10일 전에 이걸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봄날에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싹이 돋는 그린슛 단계인데요. 과연 소득 불균형 문제, 인공지능 문제에서 심하게 시킨다면 여기에 규제하면 다시 싹이 과일이 맺기 전에 시는 잡초가 될 옐로우 위즈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가을에 풍성한 골든고로 풀 것이냐 하는 요 상황과 반영해서 애덤 스미스 300주년 관련해서 요 내용도 굉장히 향후에 계속해서 AI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또 부작용이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아마 이 문제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굉장히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애덤 스미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덤 스미스의 탄생 이후에 현재 AI와 이 디지털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든가 예. 도덕 감정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선, 시장 경제 원리 되지만 아마 경제학에서 보면 영원한 숙제를 남겨놨죠. 그게 뭐냐면 경제학의 첫 페이지를 이렇게 딱 하면 예. 보이지 않는 선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자원의 희소성 법칙과 함께 거기에 효율성을 중시할 것이냐, efficiency, 아니면은 효율성만 중시하는 것보다는 약정 사회 부정의가 나타날 수 있고 소득의 불균형이 되니까 이큐티 문제, 분배 문제, 이 문제가 아마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제 역사를 이렇게 학사사를 지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중시다, 에피션스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그렇게 이제 배웠고요. 예. 에퀴티 문제, 분배, 공정을 중시한다 하면 소득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섭하던 제3의 기관이 간섭하는 시장 경제를 규제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난 주말에 역시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여기 장하성 교수의 경제학 레시피 관련해서 또 전직 대통령이 뭐 이렇게 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것이 예. 그대로 표현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일원 일표주의, 요건제 민주주의가 되겠죠. 예. 또 일원 일표 좋은 척이지만 나쁜 쪽으로 하면 파피즘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원 일표주의는 이제 시장 경제가 예, 되고 그렇죠. 시장 경제가 되는 그것도 신자유주의 대비되겠죠. 그다음에 일인 일표주의는 좋은 측에서 보면 민주주의인데 예. 그다음에 나쁜 쪽으로는 파피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예. 그래서 이런 일표주의는 시장 경제에서 최근에 신자유주의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1인 1표주의는 민주주의 파퓰리즘이 하다 보니까 신자유주의로 내지는 그거보다 좀 더 성격이 짙게 한다면 좌파로, 저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닙니다. 좌파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각도에서 저 뒤쪽에 이렇게 웃으시고 계시는 장하성 교수, 장호준 교수, 예. 장호준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제 장호준 교수 같은 경우는 경제학 레시피의 전작 저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저렇게 일원 일표주의와 그 다음에 1인 1표주의와의 이분법적인 시각에 대해서 예. 저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1인 1표주의를 과연 지향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경제정책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가 1인 1표지는 좋은 쪽으로 민주주의 원리, 예. 그다음에 조금 그 부정적이면 파퓰리즘, 그리고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efficiency보다 equity 이런 쪽인데요. 시청자 예. 여러분, 한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요 골격대를 한번 자막을 통해서 제 판단보다는 시청자분이랑 같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efficiency보다는 equity 분배에 시중한 경제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가운데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 경제가 되려면 스몰 가버먼트,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큰 정부 내지는 슈퍼 정부를 지향했다. 이건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목표는 경제 성장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성장을 갖고 있지만 그 앞에 소득주도 하면 이건 강한 분배 정책입니다. 예.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리쇼링, 기업에 불려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국수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팜핑 아웃, 오히려 외국 기업을 밖으로 쫓아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제조업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제 정책이든가 부동산 대책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기업 정책은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규제를 상당히 강화했죠. 그리고 세제 정책은 감세를 해서 경제주택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세를 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의욕을 많이 꺾었죠. 부동산 대책은 공급 중시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억제로, 특히 잘 사는 지역의 강남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요 억제로 일관했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노사 정책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피션스와 이큐티의 가장 이렇게 색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노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 왜냐하면 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에피션스를 중시하는 거고, 노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이렇게 에큐티를 분배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최소한 노사는 균등해야 되는데요. 세계적 추세가 지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노사를 균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쪽도 이렇게 중시하는 정책을 취했는데요. 완전히 일방적 노조 우도를 했죠. 그래서 이런 각 항목별로 이렇게 본다면 에피션스보다는 이큐티.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300년 후에 지금 태어났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은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거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 감정을, 개인적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경제 정책의 결과도 평가를 함께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제로 경제 정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거예요. 하고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래야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기간에 위기론이 그렇게 많이 나온 때도 없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위기론의 주체는 뭐냐? 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경제 강요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불성설한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홍 전 부총리께서는 사실 회색 꽃불소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 전 원장, 정은보 금감 원장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성 같은, 물론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우리를 굉장히 위기를 예방하지 않은 측면의 예방적 측면이 있었습니다는, 당시에 발언할 때 특히 홍남기 전 부총리가 회색 코뿔소 얘기할 때는 우리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얘기해서 본인들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인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위기를 고치시키는, 그래서 위기를 대책을 이렇게 고치시키는 이런 선도 기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경제정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런 위기 용어가 나왔던 것도 하나의 내지 않냐. 그리고 그 밖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청자분이 다 평가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쥐어짜도 안 된다는 스크루프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벌면 뭐 합니까? 세금을 통해서 다 가는데, 벤자민 증후군, 대표적으로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성장 사다리를 통해서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요. 올라갈수록 세금으로 이렇게 가니까 벌면 뭐 합니까? 또 개인들도 소득을 많이 벌면 다 이렇게 세금으로 많이 가져가니까 벌면 뭐 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벤자민 증후군 이런 쪽으로 나왔죠. 예. 이거는 제 개인적 평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경제 강요들이 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만들었던 스쿠프레이션, 벤자민 증후군 이런 걸 봐서 결국은 에피션스보다 일방적으로 에퀴티를 중시하는 정책의 모습이
사실 지금의 중남미의 빅타이드에서 지금 에콰도르가 우파로 돌아선 상태고 과거 유럽의 피그스 위기, 요새 피그스 위기가 아주 자꾸 나오는데요. 피그스 국가들이 전부 좌파 지향하던 상태에서 재정이 펑크 나서 위기를 발생하고 지금 다 우파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도 한번 평가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에피시언시 그리고 에퀴티 어느 쪽을 좀 더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예. 물론 이제 벌써 작년 5월 10일이죠. 1년 예. 됐죠. 굉장히 멀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1년 꼭 1년 지나가고 있습니다는 그때 취임사에서 던진 경제학 측면에서 에피션스 이퀴티와 관련해서 아마 화두로 던진 것이 복합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복합 위기는 화학과 통화로 풀리기 때문에 쉽게 경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 이게 보거든요. 그래서 4년 후에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1년 동안에 이렇게 보면 정체성 위기를 좀 풀어냈을까? 그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시장 경제를 복원할까? 이게 이제 출범 1년차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시장 경제 민주주의 복원했을까?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더 심화되는 양상이죠. 그다음에 자유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공정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시켰을까?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안보는 생존에 의한 기본 명제다. 이건 좀 풀어준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를 상당히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5자 틀, 6자 틀 내에서 동북아에서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한국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랑 관계를 재설정하는 측면에서 안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국민의 생명의 기본 명제에 해당되는 안보 문제는 중요성을 상당히 부각시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복합이의 스크루프레이션이죠. 예. 지금 경제가 지금 상태에서 좀 잘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후에 풀어갈 문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채 위기가 어제도 우리나라의 피그스 위기가 된다 해서 한국경제신문에 3면으로 해설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는 너무 재정적자라든가 국가 채무가 이전 정부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유에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는 재정 피스컬 룰,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거대 야당이 이걸 좀 막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 국채 위기가 사실 이 대목은 경제적 측면에서 풀어야 될 대목이거든요. 결국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4년 후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출범 2년 차에 더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다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애덤 스미스가 탄생한 지 300주년이 됐고요. 또 이것을 기념해 한국경제신문 역시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인 1표 그리고 1원 1표 중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어느 쪽일까요? 네, 애덤 스미스는 사실 국본을 내서 저도 뭐 한 5차례인가 읽어봤습니다는 예. 이게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자유방이 아닙니다. 시장 경제 전체로 맡기는 건 아닙니다. 예. 거기에 저스티스, 정의가 뒷받침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정의가 뒷받침 시장 경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에 맡겨놨을 때는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소득 불균형 같은 시장의 실패 요인이 있거든요. 이런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분배는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의 차원에서 분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배 측면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애덤 스미스는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어느 쪽이든 간에 정도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국가가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혼합경제, 케인즈 아래 국가 간섭제에 해당되는 혼합경제, 기본은 시장경제였지만 예. 자유창이 이렇게 하지만 결국 개인의 이렇게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부작용적인 측면은 저스티스로 흡수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하성 교수가 경제학 레시피를 계기로 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1인 1표와 1원 1표주의, 1인 1표주의는 파퓰리즘 민주주의, 그다음에 1원 1표주의 시장 경제관의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마치 이것이 대립적 시각으로 이렇게 논쟁을 끌어가는 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덤 스미도 그런 입장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본시장에서는 자본시장 꽃이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1인 1표주의보다는 1원 1표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이렇게 내는 것이 아마
올해 연내에 만약 이런 쪽으로 간다면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쪽에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밑바탕은 이러한 일표주의로 가되 1인 1표 역시 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